영화를 보니까 이게 공포 영화더라고요. 그때만 죽어나는 거예요, 사실. 기가 막힌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님도 어떻게 사십니까? 현실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영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알아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의 라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지원, 이병화 변호사님, 변호사 두 분이십니다. 두 분은 혹시 법정 영화 보신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최고의 법정 영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같은 경우는 번지점 대장의 변호인 실상을 알고 나서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해가지고 더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는 영웅이 되죠? 예. 그런 면도 이것도 실제 변호사들도 그런 면도 좀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법무법인 산하는 늘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는 현지원 변호사님은 어떤 영화가 좋았나요? 이제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고 뭐 밝혀도 되나요? 오늘 미리 선수를 치시겠다는데 뭐 배심원들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그 영화가 법정 영화 중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지원 변호사님께서 스포한 대로 제가 리뷰를 한 작품이기도 하죠. 박형식, 문소리 주연의 배심원들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200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민참여 재판이 시행되던 때, 재판을 맡은 김준겸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격려까지 받으며 한껏 부담을 안았죠. 좋은 그림 부탁하네. 김준겸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은 존속살인을 저지른 피고인 강두식에 대한 양형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선정을 하는 날 한자리가 비는 사고가 나고, 처음 진행하는 국민참여 재판이니만큼 8명을 채우고 싶은 김준겸 판사의 앞에 박형식, 8번 배심원 권나무가 등장하죠. 나무는 호신용품 특허를 내서 사업을 해보려는 순진하고 단순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결정장애가 있죠. 결정장애예요? 다른 대안이 없었던 준겸은 결국 나무를 8번 배심원으로 결정하고, 법을 전혀 모르는 각양각색의 일반인들, 잘 몰라서 용감한 무적의 배심원 군단이 법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한국에서도 미국식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두식이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재판은 단순한 양형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유무죄를 다퉈보겠다 이겁니까? 물론 배심원들은 난리가 났죠.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피고인 강두식이 어렸을 때 화상을 크게 입었고 두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는 점, 검찰에서는 법의학자의 소견 등을 통해 강두식이 망치로 어머니의 머리를 쳐서 죽인 후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떨어뜨려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119에 신고를 했으며, 경찰을 피해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서 뇌진탕을 일으켰다는 점 등입니다. 뇌진탕으로 인해 강두식은 그날의 기억이 사라졌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강두식은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체를 많이 본 경험을 지닌 6번 배심원이 사망한 강두식 어머니의 머리 부분 사진을 보고 저건 장도리로 맞은 상처가 아니라고 외치고 나서 저거는 망치를 맞은 게 아닙니다. 8번 배심원의 의심이 시작됩니다. 강한 의심, 완전히 납득이 되기 전까지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박형식, 그의 주도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향해 갑니다. 예상 이상으로 길어지는 재판에 점점 지쳐가는 배심원들, 그리고 8번 배심원의 활약으로 인해 재판의 양상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8번 배심원 박형식의 명대사가 빛나는 영화. 싫어요! 다들 유죄라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12명의 성난 사람들을 참고한 것 같은 영화. 오늘 고소한 영화일기에서 살펴볼 작품은 문소리, 박형식 주연의 배심원들입니다. 일단 두 분의 감상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결이라든지 좀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용이 좀 어색하다든지 법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크게 감동스럽진 않았다고. 평소에 메말랐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아닙니다. 평소에 제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니까 이게 공포 영화더라고요. 최종 오브 최종.
최종 비엔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 대사가 가장 와닿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양형 변론하다 무죄 변론하는 저도 있는데요. 맞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실험까지 해야 됩니까? 못할 게 뭐 있어요? 뜬금없이 무죄 변론하는 나도 있는데. 그래서 다 해놓고 마지막에도 편결도 다 받아서 도장 다 받았는데 거기 사람들 손들고 또 바꿔야 돼. 세상에 또 다시 시작.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런 색다른 시각을 원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병헌 변호사님은 뭐 감동이 없었다, 뭐 이런. 죄송합니다. 감정이 좀 메말라서 제가. 양형 주장을 하면 대체적으로 증거에 대해서 전부 동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죄 주장을 하면은 증거 인부라고 해서 증거 1호증, 2호증, 3호증, 4호증 이 모든 증거를 어떤 걸 동의하고 어떤 걸 동의하지 않는지라는 절차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건 증인 신문도 다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요. 밤새는 소리 들리네. 네, 밤새는 소리입니다. 정말. 중간에 갑자기 이거 빨리 끝내고 오늘 퇴근해야 되는데 나가서 이거 실험하겠다. 정말 공무원들 눈물 나오는 소리입니다. 물 하는 물이랑 번개 또 어디서 다 그 시간에 구해왔을 것 같아요. 근데 구해와야 되잖아요, 사실. 맞아. 밑에만 죽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 영화는 첫 번째로 열렸던 국민참여재판,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제도인지 좀 두 분이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정 그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다면은 배심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건을 보고 뭐 유무죄라든지 유죄라면 형량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이제 토의해서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그 결정에 판사님이 이제 구속되진 않습니다. 참고할 사항이라는 거죠. 배심원들이 내리는 건 판결이 아니라 평결이라고 합니다. 평결과 판결이 다를 경우에는 그게 왜 다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배심원들이 전원 무죄를 해도 뭔 소리가 아니 유죄야 이러면 유죄다. 그렇죠. 대신 그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분이 혹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해 보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됐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크게 뭐 대세가 됐다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이제 피고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피고인의 입장은 하나입니다. 결국 나한테 유리한가? 영화 이제 말미에는 뭐 무죄율이 높다 국민참여재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체감상 느끼는 걸로는 주변 사람들 얘기가 거의 죽일 놈처럼 이제 매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뜻이죠? 뭐 재판을 하면은 징역 1년이 나왔다 2년이 나왔다 이거 뭐 겨우 이거냐 20년은 때려야지 30년은 때려야지. 국민참여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더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피고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잘 신청을 애초에 잘 안 합니다. 그렇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호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일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내가 일이 많아지니까. 아니, 앞에가 먼저입니다. 저는 일이 많아지는 상관없이 피고인 이익만 이한다면 와, 그 배신하시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네요. 예. 국민참여재판이 제가 보니까 유명인들이 선택하는 비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명인들이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 반대로 뭐 동정 여론이라든지 이런 여론에 따라서 본인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고 국민참여재판은 하루에 끝나거든요. 일반적인 변론 절차는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해서 국민참여재판은 하루에 재판을 다 하고 결론까지 나와요. 내가 좀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사람은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이제. 여론이 약간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분은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배심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국민참여재판의 변호사로서 해본 건 아닌데 그림자 배심원이라고 해서 배심원단 외에 신청한 사람들을 뽑아서 배심원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해주는 걸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뭐 이 범죄가 성립하면 몇 년부터 몇 년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자료, 과거 그 이 사람의 전과 기록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판사님 한 분이 가이딩을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재판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참여를 하고 이런 재판이라는 게 무엇이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참여해보는 것에는 매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상적인 말이고요. 아, 그래요? 아, 지금까지 열심히 들었는데, 이건 이상이다. 이건 다 공무원 노동이다. 공무원이세요? 왜 자꾸 공무원? 너무 불쌍하잖아요. 공무원 쥐어 짜는 행위다. PPT를 만들어서 PT를 하시는데 사실 검사님들 중에서 PT를 해보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렇게 멋있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PT를 전혀 못 하시고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복사해가지고 그 줄글 쭉 붙여놓고 줄글 쭉 붙여놓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이해는 됩니다. PPT를 예쁘게 만들기가 일도 많아 죽겠는데 언제가 안 만들고 앉아있어.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급하고 자기 할 일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빼서 법정에 서서 편결까지 하는데 그 편결이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는 이게 무슨 실질적 효용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전 들긴 들더라고요, 솔직히.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국민참여재판이 사실 좀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 일단 배심제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이 그 신뢰하지 않고 그런 불신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 그게 올바른 사법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일을 해서 뭐 유죄, 뭐 완장일치 유죄가 나왔다든지 뭐 무죄가 나왔다든지 하면은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그거를 수용을 하십니다. 한 80%에서 90%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판사가 일반인들과 80%에서 90% 정도 같은 결론을 내는데 왜 굳이 해야 되느냐? 저는 앞뒤가 그렇게 바뀐 거 생각했어요. 아닌가요? 근데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잠깐만요. 멋있었던 판사는 없습니까? 원고가 근로자였고 피고가 사업주였어요. 그래서 아마 산재로 손가락 일부 잘렸나? 그래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피고 이제 사업주 사장이죠. 사장이 나와서 일하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사실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판사님이 그럼 피고 내가 300만 원 줄 테니까 손가락 자를래요? 판사님 그래도 돼요? 네, 아니 그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이런 분들 계세요. 네, 그게 좀 문소리와 박형식의 대립,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조인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문소리 쪽에 더 이제 공감이 가는 측면이 많기는 했어요. 사실 박형식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 여러 개 있거든요. 혈흔이 묻지 않았다든지 흉기에 뭐 당시 목격자였던 경비원이었나요? 그분이 이제 뭐 잘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밤이어서 사실 그런 것들은 그 정도는 충분히 다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판사님이라든지 일반 변호인이 있으시다면은 대단히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다 사실 박형식이 지적한 부분이 뭐 감정인으로 나오신 법의학자분이 계시잖아요. 그때 그분의 얘기를 바로 이제 불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법의학자 말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기 싫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단정을 내리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은 좀 보기가 좀 어색하지 않나. 사실 저도 좀 비슷하게 봤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박형식이 주장하는 거는 어머니가 결국에는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축 처져 있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자살하려고 내가 뛰어내렸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나를 잡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만약 저것이 사건이었으면은 아들이 범인일 증거가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박형식은 본인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은 이 사람이 무죄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증 편향으로서 본인이 보고 싶은 증거만 골라서 보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사실. 사실 감정인의 감정이 여기선 거의 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 재판에서 감정인이 감정을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어떻게 좀 과장을 하자면은 감정인을 사실상 뭐 제2의 판사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감정들이 있을 때 대체적으로 감정인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세요. 2시간 동안 계속 재판을 해요, 영화 내내. 이거는 그만큼 두 분이 좀 지적할 부분이 많다는 거겠죠? 저는 그런 일반인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돌이 던지기 같은 것도 발생할 수는 있고 다만 이제 그런 물건을 건네줄 때 이런 걸 판사님들이 직접 건네주진 않으세요. 보통 밑에 있는 실무관들에게 전달해서 실무관들이 건네주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거기서 실험 정도는 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 재판에서? 저도 보진 않고 듣기만 했는데 뇌물수수죄였어요. 그 뇌물인데 돈이 이 가방 안에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넣어보는 거. 검사도 그렇고 뭐 변호인도 그렇고 뭐 공수사실 요지나 뭐 최후 변호인 할 때 일어서는 건 물론이고 막 법정을 활보하고 다녀요. 현실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판사가 아니, 뭐 하시나요? 경위한테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소리 들면서 아 이거를 하면서 또 갑자기 걸어가면 그럼 바로 기합당합니다. 바로 감치되고 큰일 날 수 있어요. 아,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서 얘기해요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뭐 증인은 뭐 이거 뭐 해서 뭐 하시. 이거 증인 신문사항도 사실 미리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상대방은 다 알고 있고. 일어서서 이런 거 하고 싶다고 변호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연극에서 영화과 가시든지 하셔서 하셔야지. 근데 여기는 배심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오버하게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쇼맨십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냥 일반 재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준비 서면 제출한 거 인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하고 그냥 가거든요. 준비 서면에 난 다 썼고 판사님 잘 읽으시면 되고. 근데 이제 배심원이 있으면은 배심원은 제 서면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을 말로써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이제 퍼포먼스가 커진다든지 뭐 이제 말 톤 같은 걸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쇼잉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배심제가 좀 확대가 된다. 이렇게 따지면 아마 변론 스타일이 완전히 뒤바뀔. 미국은 그렇게 합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진짜로 영화에서처럼? 어느 정도 영화랑 흡사한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배심원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구두변론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어요. 실제에서도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재판하면서 발견될 때도 있거든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0.3%에서 0.7%. 0.3%요? 네. 와, 변호사님들 어떻게 사십니까? 양형으로 바꿨습니다. 양형으로. 검사님들께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나올 만한 사건은 애초에 재판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집어지는 확률이 그렇게 낮은 거고요, 사실상. 이제 판사분들이 복도를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막 겁먹으시면서 도망가고 그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판사님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만났어요, 판사님을. 근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쪽이 아닙니다 하면서 카드 찍어주시고 저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도망가진 않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제가 봐도 무슨 영화에서는 박형식이 무섭게 그건 아니잖아요. 박형식도 뭐 되게 제국의 아이들의 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네. 저 변호사분들은 뭔가 그런 피고나 원고가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꽤 있죠. 당사자가 뭐 한 명이에요. 한 명이 나왔는데 친구의 친구, 엄마, 아빠, 형제, 자매 7, 8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뒤에. 그리고 꼭 뒤에서 한두 마디씩 거들어요. 아니지. 영화 보면은 뭐 따님이었나? 그분이 이제 욕설을 뭐 씨발 왜 못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해요. 네. 어떤 경우에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본인한테 불리한 것 같은 말을 하실 때, 본인 말 자르실 때, 자르긴 많이 자르시거든요. 판사님들, 왜냐면은 당사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뒤에 재판 다 밀리니까 판사님들은 말을 자주 자르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상대방한테 일놈 살릴놈 하면서 욕설하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무섭죠. 아, 무서워요? 그렇죠. 나가면 법보다 주먹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변호사 입에서 법보다 주먹이. 법보다 주먹이 중요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장소가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받으러 왔으니까 여기가 법원이라고 날 안 때릴 것인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끝나고 바로 안 나가고 딴 일 있는 것처럼 앉아서 막 이거 좀 보고 막 애국가 쓰고 있고 이게 쓰고 있고 이러다가 그 법정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인사를 하시잖아요. 마크에 인사하셨습니까? 판사 인사하셨습니까? 솔직히 판사님한테 했어요. 판사님한테 하는 거. 아니 사람 있는데 사람보다 왜 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게 있어요, 법조인들의.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렇게 문례를 하거든요. 그 법정에 이렇게 법 마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그 존경감. 판사한테 했는데? 다음에 팀장님을 뵈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큰일 났는데. 마크로 바꿉시다. 그럴까요? 이미 늦었고요. 다 녹화가 되고 있다는 점. 자, 끝으로 뭔가 하실 말씀. 방송하게 된 취지가 사실 그 법과 관련된 얘기가 많고 그거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고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까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영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제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병화 변호사님과 현지원 변호사님 두 분과 함께 2주 동안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 또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